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두 번째 시간. 1부에 이어서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의 저자 김덕희 교수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근데 이런 건 철저하게 제가 속이는 거니까요. 주식거래다 몰래 하고 병원에서 어머님도 뭐 다른 가족들은 그냥 정상적인 거로 보는 거죠. 쟤도 힘들었구나.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얼마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삐쩍 말라니까 제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말려가는구나 라고. 주식을 하고 주식의 작전주 떨어지면서부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막판에는 사탄이었고 그렇습니다.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농약 처리 하도 이제 너무 이제 아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농약을 먹고 같이 죽자 네네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농약병을 그래서 이제 깼는데 예.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 생각으로 이걸 그러니까 이걸 마시면 죽을까 이걸 마시면 주식을 못 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구나. 좀 놀랐습니다. 그때 상황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 왜냐면 충격적인 사건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아버님이 정말 너는 안 되겠다. 이제 너랑 나랑 죽자.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랑 나랑 죽자. 나도 너를 낳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죽고 네가 죽어야 남은 가족이 산다. 농약병 2병을 사고 와서 마시자고 한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마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깼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그 욕을 내가 다 덤터기 써야 되는데 아버님이 살아있어야 또 주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병을 이렇게 제가 뭐 양심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진짜 안 할 거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안 하게 되다가 뭐 그렇게 뭐 약속을 안 지켰죠. 또 몇 번 하다가 정신병원에 이제 갇히게 된 겁니다. 네. 중간에 재기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죠? 많이 했죠. 뭐 주변에서도 뭐 아내한테 혈서도 뭐 7장 제가 썼고 또 용서도 빌기도 하고 아내가 저한테 편지도 10장 정도 보내고 주식만 하지 마라. 심지어 그 문구에는요. 아내가 옆에 있지만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요. 아내의 기억 속에서도 아픈 상처들은 그 억압된 게 있더라고요. 해리 증상이 있더라고요. 기억 상실처럼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바람만 펴도 좋아. 주식만 하지 마. 주식만 하면 내가 다 이뻐해 줄게.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궁금해요. 혈서를 7번을 받을 정도면 많이 참다 한 번 받고 또 많이 참다가 한 번 받고 그렇게 2번이나 썼는데 또 그래 하면 또 참고 3번 받고 이 과정이 7번이 반복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림을 안 받으셨는지. 이제 그게 저도 궁금하죠. 아내가 앞에 있어서 참 말하기가 뭐하지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극히 착하든지 2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듯이 2가지입니다. 2가지. 2가지가 아니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죠. 교수님 저번에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내한테 이렇게 교수님이 의리 지킨 일들 막 제가 자식에 말씀드렸지만 주식 빼놓고는 나름대로 제가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완구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남 3녀니까 여러 가지 가족적인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내를 우선 챙겨주고 뭐 그랬던 부분들은 제가 또 그랬던 부분들이 조금 뭐 효과를 받지 않나. 아주 약간은 예.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족 관계에서 이제 좀 하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추측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인가요? 제가 이제 미소만 막- 지으셔서 망나니처럼 살진 않았거든요. 정말 주식에도 뭐 정말 열정적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스닥을 공부하고 책을 4권 쓰고 점심도 굶으면서 주식판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또 완구 사업도 겸해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진상권은 아니구나. 주식에 문제가 있지만 그게 참 어떤 한번 직접 물어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때는 뭐 최고 중요한 게 일단 애들이 있었고 음. 아이들 또 있고 아이들. 예. 사실 첫째는 이제 경제력이겠죠. 두려운 거죠. 세상 속에 나 혼자 떨어진다는 게. 예, 뭐 교수님이 전혀 추측하지 못한 두 가지입니다. 다 그런 거죠. 뭐. 우선은 이제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독이 한번 되니까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겠어요. 네네.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돈을 버셨나요? 주식은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서 돈과도 연관이 있지만 행위 주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현상 자체를 안 하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주식판을 안 보면 미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객장이 쉬니까. 장이 안 한창 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판이 있어야 마치 이런 거죠. 정선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고 노숙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정선 그 빠찡코판만 봐도 행복한 그런 느낌이 돼서 주식이 너무 하고 싶어서 아들 저금통을 제가 치셨죠. 그래서 아들 저금통 보니까 2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돼지 저금통 옛날 예, 거. 돼지 저금통 찢어서 2만 원만 갖고 광명 사거리에 있는 그때 당시 주택은행에서 계좌를 텄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좌 트니까 네.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 2만 주식 할 수 있으니까 2만 얼마가 돈이라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학습지 교사하면서 또 과외하면서 이렇게 푼돈 모으면서 그 돈을 이제 모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한 것 같아요. 그때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성과를 내신 학습지 네. 교사였다고. 근데도 인생이 화가 나던가요? 저 같으면 좋구나 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주식이 잠재되어 있잖아요. 와, 주식판에 그러니까요. 주식에서 몇십억을 주무르는 사람이 전국 1위 해야 돈 1,000만 원 받아봐 뭐겠어요. 주식할 때는 1분에 1억씩 벌었는데 와 그렇군요. 그렇죠. 1,000만 원이 한 달 1,000만 원이 우스워서 화가 나셔서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게 비 오는데 구질구질하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8살이거든요. 38살 먹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게 참. 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당시 그때 그 시절에 거의 20년 전인데 그 20년 전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와, 돈 잘 벌었네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중독자는 그게 인생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졌던 그러니까요. 것이군요. 그랬었죠. 저한테는 머릿속에는. 왜냐면 그전 사고방식이 63빌딩을 얘가 인수할까 말까 이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63빌딩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워팰리스 강남에 분양하려고 갔었고 또 그때 당시에 로망, 에쿠스, 검정색 반짝반 에쿠스 2대를 계약하려고 알아봤고 한 대는 내가 하고 부모님 모시니까 동생 한 대 사주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뭐 항상 환상 속에서.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망해가다가 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좀 성실하고 만족해서 어떤 다른 길을 찾아볼 텐데 중독이 전두엽을 전두엽에 영향을 끼치죠. 영이 망가져요. 영이. 그러니까 전두엽이 조금 망가져는 건 이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떨어지기 전까지는 쾌락이고 희망인데 그래서 주식 중독을 망상적 희망이라고 그래요. 희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망상이 되면서 점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뭐 영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선한 영이 없어지면 뭐 악령이죠. 악령, 망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령 들렸다 하잖아요. 망령 들린 거예요. 망령 들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이 구질구질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다면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살을 이제 그때부터 시도한 것 같아요. 총 몇 번 정도 시도하셨나요? 자살 7번 시도했습니다. 네. 여기 야.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살 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예.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게 예, 자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자살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자살은 이제 학습지 할 때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재적으로는 주식 중독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뭐 만족한 삶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주식을 해서 내가 다시 재벌이 돼야 될 거야. 다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우울감도 오고 또 정신이 팔리니까 학습지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수입도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비가 오는 날이 아주 우울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비가 오더라고요. 네, 오늘 비가 많이 비가 오더라고요. 많이 와요. 그러게. 근데 오늘의 비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음. 그동안의 비는 저한테 우울감을 주고 음.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데 오늘 비는 맛있어요. 제 영이 살아난 거죠. 주식에서 완전히 빠지니까 오늘 비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촉촉하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자살 시도에 예, 관해서 자살하는데 이야기를- 그때 비 올 때 비 오면 항상 또 우울하면 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새벽에 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가슴이 답답한 거야. 분노도 쯤이고 아마 이제 그때 별명 공황장애 증상일 건데 그래서 필요 없어 죽자.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있는 옷걸이에다가 넥타이로 목을 맸는데 그때 제가 그때 당시는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80 몇 킬로 나갔었거든요.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 옷걸이 그게 끊어진 거죠.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자살이 예, 실패로 돌아갔군요. 예, 네, 그때가 좋은 실패네요. 예예예. 근데 또 자살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음. 주식이 실패할 때마다 또 돈을 빌릴 때마다 그 빌린 돈이 또 잃을 때마다 계속 자살 충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 예를 들면요, 이제 차를 잡혀 먹고 1,000만 원짜리 차를 잡혀 먹고 그 1,0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다 잃었어요. 차를 잡혀 먹었는데 그러면 또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을 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서 뭐나 죽어야지. 어쩌면 회피의 마음도 있죠. 현실 도피죠. 괴롭도 있고 숨도 잘 못 쉬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우리 딸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욕탕 문을 잠그고 제가 칼을 걷죠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딸이 봤어요. 봐서 이제 아빠 나를 위해서 제발 죽지는 말아줘. 그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또 살았고 그렇습니다. 따님이 아버지의 목숨을 살렸지만 예, 예. 또 한편으로는 따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네요. 충격이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봤어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니 그랬더니 당연히 기억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뒤에서 하는 말이 저한테 좀 위로가 됐어요. 아빠 지금의 아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나도 죽었을 거야. 근데 미리 사고 쳐줘서 고마워. 그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혜롭게 위로를 잘 해주네요. 예, 예. 네.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자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자살 그렇게 이제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겠다. 이제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을 정신으로 살아라.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가 괴로울 때 위로지 그렇죠. 진짜 자살이 할 사람은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자살이 큰 위로거든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해결할 일이 산더미고 밥도 안 넘어가고 숨도 안 쉬지는데 이걸 이겨내라니 이 자체가 지옥인데 빨리 죽어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점점 이제 강화가 되면서 세 번째는 떨어졌어요 옥상을. 옥상에서요. 예, 몇 층에서요? 10층에서 떨어졌습니다. 10층에서. 예, 예. 근데 어떻게 아직 살아 계시죠? 10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죽을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오면 항상 비와 술과 자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졌는데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예, 여기도 그렇게 나뭇가지에 나오네요. 좌측이 걸려서 지금도 좌측은 다 아파요. 뭐 이렇게 좌골 신경통에다가 좌측 혈액이 잘 안 들어가고 목이 또 좌측 목이 또 안 되고 귀도 좌측이 잘 안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하면서도 잘 안 들려서 지금 이렇게 약간 불편을 제가 호소합니다. 네, 불편을 싹 무시하고 예. 네 번째 그 불편을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해결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이제 그 다음번 자살 이야기를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네 번째 자살을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거는 이제 자살에 대해서 실패라게 하긴보다는요. 10층에서도 살았으니까 15층으로 올라가자. 그 옆동에 가십니다. 우리 살고 있는 옆동. 지금도 아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그랬어요. 왜 재수 없이 이 동네에서 자살 생각을 하냐고. 죽으려면 딴 동네 가지. 뭐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습니다. 옆동에 가서 15층에 올라가서 담배 2각을 사고 소주 2병을 사고 맨정신은 못 죽겠다라고 해서 소주 2병 다 마시고 담배 2각을 앉은 자리에 다 폈습니다. 다 피고 몽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셨는데 복도식으로 딱 달려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술 취해갖고 못 넘었더라고요. 난간을. 그러니까 난간을 딱 부딪히고 이렇게 점프를 약하니까 반대로 떨어진 거예요. 안쪽으로. 저는 뭐 기절을 했지만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넘고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의식이 살아나니까 그러고서 기절하신 거군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재수 없이 왜 못 넘었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되게 이제 처참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되게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조심스럽죠. 네, 교수님에게도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지만 또 이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되게 걱정스러운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저는 극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다 까발린 이유 중 하나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살았다.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다. 살아보니 희망이 있더라.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망했으면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랬던 놈도 맑은 영혼을 찾을 수 있구나. 새롭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살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싶고 심지어 제가 요즘 주식 진짜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 문제 큽니다. 제가 상담하는 청년 2명이 자살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안타깝죠. 근데 그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근데 그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지 마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새로운 영이 소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또 제가 주어진 사명이지 않나 이런 거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살 시도가 또 실패하셨죠? 실패했죠. 그거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전철역입니다. 전철역에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계속 자살 충동이 나진 않아요. 간헐적으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이 실패했다는 이제 주식이 실패하더라도 마음이 또 잡으면 또 안정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변화의 감정의 변화는 순간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잡아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잡아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아까 보시면 날씨와도 관계 있고 심적 변화도 관계 있고 환경과도 관계 있고 그래서 이런 중독의 문제는 가족과의 또 이런 집단 상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실패는 전철역이에요. 전철이 오는데 그건 즉흥적인 거예요. 전철이 쭉 오고 삐 하고 오면 보통 이렇게 피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이제 그 전철 그 이렇게 타는 플레이- 앞에서 플랫폼이요? 예. 플랫폼이 플랫폼. 네. 플랫폼 앞에서 예. 저 끝선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그 지하철 불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 불빛이 그렇게 유혹적이에요. 아, 저 불빛이 나에게 희망이다. 저기 불빛에 머리를 대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다. 그러면서 막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갖다 댔죠. 이렇게 난간에다가. 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충동이 너무 심해지면 근데 중독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삶에 희망이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사실은 절대 삶에 희망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독 때문에 더 그 비정상적인 사고가 극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화가 나고 계속 주변에서 반대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화려했던 불꽃 6선 빌딩을 인수 계획하고 타워팰리스의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에쿠스의 차량을 다니는 그 화려했던 그런 이 생활이 앞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살아서 뭐하냐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내밀었죠. 근데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이제 아픔이 끝났구나 라고 했는데 뻥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안전요원 있잖아요. 안전요원이 제 뒷목을 잡고 앞으로 팍 당겨졌는데 안전요원 등치가 되게 컸어요. 근데 그분이 안전요원이요? 군대 예. 대체하는 거죠. 옛날에 방이라고 방이 뭐 이렇게 있으면 대체복무요원. 예, 대체복무. 등치가 되게 컸어요. 근데 그 목을 잡고 겁나니까 막 뒤로 딱 던졌는데 막 뻥 날아간 거지 제가 뒤로. 야, 그분이 사람 하나 살렸네요. 근데 그 사람 때렸어요. 왜 때리셨나요? 왜 때리셨나요, 진짜? 넌 왜 내 희망을 앗아가니?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나를 살려주셨어가 아니고 그렇죠. 내 희망을 저게 뺏어갔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 건방지게 왜 내 뒷목을 잡어? 네, 그냥 이럴 때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한데요. 그 대체복무요원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도 웃겼어요. 재수 없이 여기서 왜 죽냐고.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도 솔직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피차 솔직했네요. 네, 그렇죠. 솔직했어요.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도 거기가 이제 자기 일하는 근무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마지막 시도는 아니었죠. 마지막 시도 아니었죠. 마지막 시도는 정신병동에 있었습니다. 폐쇄 정신병동에서 갇혀 있는데 폐쇄 정신병원은 화장실까지도 CCTV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똥오줌 싸는 것도 다 보여요. 인권 사각지대죠. 그 정신병원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원이 아니에요. 폐쇄 정신병원. 죽어도 좋다. 이런 정신병원이죠. 이 우리나라 정신병원 문화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네,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잠시 쉬었다가 폐쇄 정신병동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